네, 안녕하세요. 서비스의 LLM 부스터 달아주기 요약부터 AI 봇까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카카오 장원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에 LLM이라는 게 많이 뜨고 있죠. 많이 떴고 이제 다들 많이들 일상 속으로 많이 녹아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학계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네, 요거는 이제 마케팅 용어처럼 제가 좀 사용을 해봤는데 이 사실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저는 랭귀지 쪽에 조금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랭귀지 모델에서의 랭귀지가 결국에는 저희가 LLM을 통해서 뭔가 언어로 명령을 지시할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LLM은 자연어로서 뭔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명령을 훌륭하게 처리할 수 있는 훌륭한 명령 처리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저희가 기존에 카카오에서 만들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서비스들 그리고 신규로 만들 여러 서비스들이 서로 합쳐진다면 더 큰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머신러닝 태스크와 어떤 게 다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LLM이 결국에는 이 파라미터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리고 학습 방법도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고 그러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기존에는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기존 트레디셔널한 머신러닝 모델들은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훌륭한 명령들을 잘 처리해 줄 수 있으므로 여기서 기존 시장에서 열리지 않았던 새로운 이익들이 펼쳐질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LLM을 가지고 서비스에 잘 녹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존의 카카오가 어떤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출시했고 미래에 어떻게 출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장표로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데이터 엑스트랙터, 두 번째는 제너럴 챗봇, 세 번째는 에이전트로서의 LLM입니다. 네. 사실 이 세 가지가 난이도가 좀 많이 달라요. 첫 번째 데이터 엑스트랙터는 이제 기존 트레디셔널한 머신러닝 태스크들과 거의 유사한 태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꽤 낮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LLM은 제너럴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 제너럴한 모델에 하나의 태스크만 입히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오버피팅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저희 태스크로는 이제 LLM 이 제너럴 모델을 가지고 정말 제너럴 챗봇으로 카카오의 서비스에 붙여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해보니 난이도는 이제 위 그래프에서 좀 보시다시피 이 정도의 난이도 차이가 있었고요. 근데 이 지점을 저희가 어느 정도 달성을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결국에는 저희가 특정 서비스들의 LLM을 붙여야 되다 보니까 퓨어 LLM을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에이전트로서 LLM을 활용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의 제너럴 퍼포스를 만족시킬 수 있는 LLM 모델은 그 다음 에이전트로 이제 학습하는 과정 자체는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 과정들이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했고 이제 사내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미래에 어떤 그림으로 나올 것인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이제 LLMS 데이터 엑스트랙터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요건 이제 저희가 이미 출시된 기능입니다. 프로야구 봇인의 이제 요약 기능이 저희 팀에서 제작한 LLM 기반으로 이제 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전체 발표의 주제 중 하나였던 요약이라는 기능에 이제 한 꼭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약이라는 거는 기존 트레디셔널한 머신러닝 태스크에서 굉장히 핫한 분야였어요. 그러니까 기존 머신러닝 모델들로도 잘 풀던 문제였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LLM을 통해서 더 진보시켰는지를 보시면 이게 요약이라는 기능이 서비스에 들어가려면 생각보다 꽤 많은 컨스트레인들이 걸리게 됩니다. 보시면 요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것들만 들고 와봤으면 뭐 3문단 이내로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각 문단의 스타일이 위에 옆에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무조건 이모지가 들어가야 되면서 포맷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카카오톡 말풍선 안에 한 문장 안에 종료가 되어야 되며 요약 품질도 상용 모델 대비해서 꿀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태스크들을 LLM에게 요구를 하면 사실 이 컨스트레인들 중에 하나는 틀리게 되어 있어요. 보통은 이걸 조금 더 로하게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서비스 엔지니어, 그러니까 백엔드 엔지니어 분들을 만나면 맨 처음 듣는 얘기가 혹시 제이슨으로 결과 뽑아줄 수 있어요? 라고 일단 응답을 듣게 됩니다.
물론 요즘엔 이제 뭐 GPT 모델들도 Structured Decoding, 뭐 VLLM이나 TensorTLM 등에서는 이제 Constrained Decoding 같은 것들로 지원을 잘 하고 있는데, 사실 LLM 갖고 이런 Constrained Decoding 여러 번 시도하고 학습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지능이 많이 하락하게 돼요. 이 제이슨 토큰들을 이제 그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생성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저희가 그 모델이 보장해주고 있었던 특정 뭐 MMLU 지표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을 지키면서 퀄리티 조건을 지키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고요. 두 번째 뭐 요약을 200자 이내로 만들어줘, 세문단 이내로 만들어줘. 어떤 게 문제냐면 200자라는 거를 사실은 LLM은 알지 못해요. 자라는 게 LLM은 결국 토큰 베이스 제너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게 몇 자인지는 뒤에서 회고를 다시 해내야 되는데, 온전히 그거는 카운팅 역할도 아니고 LLM이 리즈닝 해야 되는 역할들입니다. 뭐 문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LLM이 거의 잘 하고 있죠. 그 다음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스트레인트를 걸면서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방법들이 좀 필요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근데 요거를 이제 투 스테이지로 쪼갠 다음에 이 각각의 모델들을 학습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요게 어느 정도 일단 동작을 했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요약의 퀄리티를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세문단으로 뽑아야 되는 이 컨텐츠의 영역이 어딘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거고, 그거를 그 내용을 먼저 가져와야겠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전혀 걸지 않는 거예요. 너가 세 문장 정도로 긴 요약을 만들어 봐 라고 하는데, 서비스가 요구했던 컨스트레인트를 다 무시하고 일단 그 퀄리티만 보장하는 모델을 하나 만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요약을 기반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포매팅을 지켜라 라는 형식으로 일종의 그 COT나 스텝 바이 스텝 형식으로 문제를 쪼개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이 인하우스로 LLM이 존재를 하고 그 뭐 로라 튜닝이나 아니면 풀 파인 튜닝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제별로, 중요한 문제들은 문제별로 이렇게 모델을 쪼개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도를 했고, 실제 학습 파이프라인 좀 트레디셔널한 LLM 학습 파이프라인입니다. 다만 여기서 특이점들은 여기 필터가 좀 강력하게 걸어놨는데, 이 필터에 허용되는 샘플들 중 일부는 계속 이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하는 영역들에서 퓨샷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퓨샷이 점점점 길어져서 특정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최근에 그 올포 논문 공개됐던 것도 저희가 좀 체크를 했었는데, 특정 태스크들에서 특히 뭔가 포매팅을 체크하거나 그런 쪽에서는 올포가 생각보다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줘서 이제 올포도 저희가 좀 사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퀄리티나 그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이 뭔가 컴퓨팅 파워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저지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어서 그런 영역들은 이제 어시스턴트 분들과 함께 저희가 베스트 퀄리티를 뽑기 위해서 휴먼 저지도 함께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을 때 당시 이제 GPT-4가 출시되기 전인데요, GPT-4 터보 기반으로 제너레이션 했던 결과와 저희가 파인 튜닝한 모델들의 조합, 그 다음에 저희가 어쨌든 투 스테이지로 모델을 엮었기 때문에 그 순전히 하나의 스텝이 한 번 포워딩 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보장했을 때는 91% 정도 보장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만 최근에 뭐 리플렉션이나 뭐 리액트 같은 뭐 특정 스테이트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LLM에 다시 제너레이션을 요청하는 등등의 시스템이 나왔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리트라이 시스템과 녹여서 했을 때는 99% 정도 정확도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품질도 봐야겠죠. 품질 평가에서도 로스 맨 위에 보시면 이제 로스고 중간이 타입, 그다음에 노란색이 윈 영역인데요. 보시면 대부분의 7.35%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GPT-4 터보와 이제 거의 동일하거나 61% 정도에서는 GPT-4를 이기는 품질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여기까지는 되게 간단한 내용이어서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데이터 엑스트랙터라는 역할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역할이 뭐고, 그 다음에 최신 지금 LLM 프롬프팅 논문들에서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뭐 리플렉션이나 아니면 문제를 쪼개서 푸는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풀든 아니면 COT를 걸든 그런 것들을 프롬프팅의 영역이뿐만 아니라 LLM 트레이닝 영역까지 내려서 실제로 튜닝을 했을 때 꽤 성능이 괜찮았다라고 저희가 좀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데이터 엑스트랙터로서의 LLM을 훌륭하게 학습을 했다면
이거를 이제 제너럴 챗봇에서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멀티 인스트럭션을 받아줄 수 있는 모델로 진화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리고 카카오1에서 어떻게 붙여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시점부터는 모델 사이즈를 좀 키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8B 모델이 어찌 보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인스트럭션은 되게 잘 따르는가에 대해서 플루언시는 되게 잘 올라왔거든요. 근데 복잡한 서비스가 요구하는 복잡한 인스트럭션들을 요구하기에는 조금 아직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 70빌리언 규모 모델이나 아니면 30빌리언 규모 이상 모델들로 좀 테스트를 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코드 스위칭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Q&A 예시들도 Q&A 2.5도 그렇고요, Q&A2도 동일하게 코드 스위칭이 좀 발생을 하고요. 라마도 동일합니다. 라마 3는 사실 이 시점에서는 사실 한국어를 거의 못했고요. 마지막 프롬프트쯤에 무조건 한국어로 제한하는 프롬프트를 컨스트레인을 걸어주면 할까 말까 한 수준이었어요. 그다음에 3.1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한국어로 수행을 하긴 하겠는데, 라마 3.1 한국어 지표 뭐 베이스 모델에 대해서 KMMLU나 이제 인스트럭 모델들의 이제 코어 MT 벤치나 로직코 같은 걸 측정을 해보시면 스코어가 되게 낮아요. 근데 뭐 이런 이제 한국어 플루언시 이슈들도 있고 코드 스위칭 문제들도 있어서 이런 기존 모델을 그대로 이제 써서 뭔가 이 서비스에 붙이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근데 이게 과연 이 모델이 잘못해서의 문제일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모델이 생각보다 성능이 괜찮아요, 영어에서는. 근데 한국어만 문제니 널리지를 그대로 지닌 상태에서 한국어로 랭귀지 트랜스퍼를 해보자 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카카오 안에서는 뭔가 이런 대규모 SFT나 DPO 같은 프리트레이닝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컴퓨팅 파워로 실제 예를 들어서 LLM의 마지막 뭐 로짓이나 그런 것들의 디스트리뷰션 정도만 바꿔줘도, 우리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한국어 양만 늘려줘도 한국어를 좀 더 잘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널리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POC를 했던 믹스처 1 데이터셋 믹스 같은 경우는 그 POC 하는 아이디어 그 자체를 좀 녹여놨었어요. 한국어를 엄청 많이 때려 넣었거든요. 사실 이런 SFT 데이터를 사실 그렇게 막 하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중국어를 하든 한국어를 하든 영어를 하든 보통의 LLM의 프리트레이닝 하는 이제 메인 코퍼스, 그러니까 토큰의 디스트리뷰션은 보통은 영어와 중국어 또는 이제 불어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타겟팅하는 모델이어도 60% 70%를 SFT 데이터에 녹여내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저희가 좀 궁금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요거를 좀 더 낮춰서 50대 50 정도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요 비율은 저희가 계속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 믹스처 1 갖고 저희가 좀 테스트를 했을 때는 일단 저희가 생각했던 가설, 지식이 유지가 된 채로 생성되는 토큰이 한국어로 변환되는가에 대한 테스트를 했을 때 꽤 성공적으로 동작을 했었어요. 라마 3.1 출시 이전에 라마 3 시절에 저희가 요 테스트를 했었는데, 요 비포가 라마 3고요. 이제 애프터가 랭귀지 트랜스퍼를 한 라마 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이제 한국어로 인스트럭션을 넣어줘도 기존 라마 3는 영어로 대답을 했었는데요. 애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학습한 이후에는 대부분 다 한국어를 잘 생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까에 대한 내용들도 좀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뭐 퍼더 트레이닝을 하거나 아니면 대규모로 이 마지막 생성하는 토큰의 디스트리뷰션을 건드려주기 위한 얼라이먼트 트레이닝을 할 때 저희는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를 좀 부여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디스트리뷰션을 좀 포게팅을 하고 지식을 요구한 채로 한국어를 이제 생성할 수 있도록 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학습의 효율화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0빌리언 정도 규모의 파인 튜닝을 할 때 모델 웨이트 프리징을 좀 많이 적용을 했었어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로직코 되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정성평가한 이후에 로직코 점수를 측정을 해봤을 때 모델 프리징에서 뭔가 GPT 자체의 오차를 감안했을 때 크게 뭔가 점수의 플럭추에이션이나 그런 것들이 있진 않아서 프리즈 모델을 우리가 사용을 하자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저희가 기존에 있던 베이스 모델의 널리지를 그대로 갖고 오자라는 판단을 했었으니 영어 모델의 인스트럭 모델도 활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부분도 되게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SFT 모델을 했냐 베이스 모델을 했냐인데 베이스 모델을 했습니다. 베이스 모델의 학습을 한 이후에 그러면 그 베이스 모델은 정말 이 PLM이 갖고 있는 널리지를 그대로 한국어로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얼라이먼트 트레이닝이 된 한국어 모델이 되고요.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모델인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헬메스 툴콜이나 미스트랄 툴콜 같이 툴콜에 대한 포매팅을 정말 잘 지켜주는, 왜냐하면 영어 대 영어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빌리티들을 들고 있는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머지를 시켰을 때, 네, 한글도 잘 하면서 최근에 이제 뭐 툴콜이나 아니면 에이전트를 위한 기술들이나 인스트럭션 팔로잉 등이 꽤 잘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량평가 테이블을 좀 보여드리면요. 일단 요 세로선을 기준으로 왼쪽이 이제 오픈 모델들, 저희가 실험했던 모델들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실험 결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간략하게 어떤 데이터셋을 썼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로직코 디폴트 프롬프트 기준으로 일단 한국어가 얼마나 플루언트하게 그리고 코드 믹싱 없이 잘 생성이 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LG 엑사원 페이퍼 공개해 주실 때 이제 같이 공개를 해주셨던 코어 MT 벤치도 여기서 이제 랭귀지에 대한 페널티 스코어들을 부여하고 있던 것을 확인했어서 이것도 같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쪽 지식이 얼마나 포게팅이 되는지 이것도 같이 확인을 하고자 MT 벤치까지 세 가지 점수로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있었고요. 확인을 했을 때 일단은 맨 처음에 한국어를 극단적으로 넣어줬던 실험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의 로직코 점수가 오차 범위 내에는 거의 동일하게 측정이 됐고 코MT 벤치나 MT 벤치 스코어들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을 확인했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POC 단계에서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한국어 쪽으로 디스트리뷰션을 굉장히 스큐를 시키다 보니까 널리지 쪽이 좀 손상이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믹스처 2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 계속 새로 만들고 있는 텍스트 믹스 같은 경우는 한국어 비율을 저희가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적절히 조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50% 정도로 조절을 했던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로직코 기준으로 두 번째 실험에서는 9.4, 9.04, 세 번째 실험에서는 9.32까지 오면서 꽤 점수의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그다음에 코어 MT 벤치 스코어나 MT 벤치 스코어를 보셨을 때는 MT 벤치 스코어 쪽은 이제 기존 놀리지가 손상이 되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었었는데 오히려 조금 더 상승을 하는 모습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어 MT 벤치 같은 경우는 점수가 좀 거의 동일했었어요. 아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GPT 저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오차 범위의 위아래로 뭔가 중첩이 된 게 아닐까, 아니면 뭔가 일단 한국어 스코어 상에서 우리가 뭐 랭귀지 페널티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된 건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어쨌든 뭔가 이렇게 익스페리먼트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코드 믹싱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한국어로 제너레이션도 잘 할 수 있는 모델을 PLM이 나올 때마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요거를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투와 관련된, 이제는 정말 서비스와 밀접한 트레이닝이 되겠는데요. 사실 라마나 QN이나 뭐 젠마나 테크니컬 레포트들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휴먼 얼라이먼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 DPO나 PPO 같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들을 쓰게 되는데, 저희는 이걸 어떻게 접근을 했냐라고 하면은 어쨌든 기존 모델을 머지를 하게 되면은 기존 모델이 갖고 있는 널리지는 보장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러면 한국어를 더 플루언트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DPO만 수행을 해주면 포게팅 없이 한국어를 좀 더 잘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영어나, 그러니까 메이저 토큰이 영어거나 메이저 토큰이 중국어인 모델들을 살펴보시면, 심지어 뭐 미스트랄 같이 뭐 이제 불어 쪽 같은 것들이 많이 섞여 있으면 번역 툴을 되게 많이 말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베이스 모델들이 한국어로 서포트하기 위해서 얼라이먼트 데이터 쪽에 번역을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했었고, 그 번역을 하면서 이제 뭐 I'm sorry to hear that 이라는 번역 툴가 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게 아니라 갑자기 미안해요라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던 거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의 랭귀지 트랜스퍼는 DPO 과정에서 어투를 교정하는 DPO로 플루언시를 높이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사전적인 준비물이 조금 컸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학습을 하기 위해선 데이터가 필요했고, 그러면
패러럴 커퍼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실질적으로 번역이나 아니면 영어 쪽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가지고 해소를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발생을 하는 데이터셋 자체를 저희가 들고 있어야 이걸 탐지를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 동안 굉장히 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SAT 데이터를 좀 많이 축적을 해놨었어요. 여기 이제 로우 퀄리티도 있고 하이 퀄리티도 있고, 근데 이제 적절하게 이 로우 퀄리티부터 하이 퀄리티까지 전부 다 탐색을 하면서 저희가 그 아웃풋에서 그 뭔가 어색한 어투로 번역이 됐던 어시스턴트의 아웃풋을 들고, 그 다음에 그 페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유저의 인풋을 그대로 들고 와서 요거를 이제 탐색을 해서 실제 DPO를 수행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모델이 좀 그 머징을 한 이후에 힐링이 된다라고 저희는 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국어를 좀 플루언스하게 말하는 모델이 되는데, 요 과정에서 이제 좀 어쨌든 라지 SFT 데이터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니 꽤 괜찮은 한국어 인베딩 모델들, 뭐 내부 모델이 됐든 외부 이제 한국어로 잘하는 이제 인베딩 모델들이 많으니 그런 거를 이제 적절한 형식으로 다이얼로그를 인베딩을 만들고, 저희는 유저를 키로 잡는 것보다 아웃풋, 그러니까 어시스턴트가 뭔가 어색하게 표현했던 그런 문장들을 키로 갖고 탐색을 했을 때 조금 더 학습이 잘 됐던 거를 저희가 만났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사내 배포를 하고 여러 서비스에 붙이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서빙도 굉장히 많이 터지거든요. 이 서빙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시도를 했었고, 그 중에서 뭐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도 꽤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VLLM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이 들어와 있고요. 텐서RTLM 같은 경우는 이제 메두사 형식으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테스트했던 모델들 기반을 해서는 보통은 이제 이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 같은 경우는 오른쪽 두 번째 컬럼 보시면 accept rate라고 있는데, 이 accept rate에 비례해서 throughput improvement가 있을 것이다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저희가 실험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았던 게 이 accept rate를 이제 그대로 이제 이게 리니어하게 따라가냐, 사실 그건 아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드래프트 모델도 포워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0.5빌리언 모델을 포워딩을 하고 거기서 로짓을 갖고 다른 GPU로 메모리를 옮기고, 그런 연산들이 내부적으로 있을 거잖아요. 어쨌든 그 연산들이 앞에 보이시는 그 에버리지 인풋 토큰 길이와 아웃풋 토큰 간에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은 인풋과 너무 짧은 아웃풋으로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큰 이득을 보진 못했고요. 그다음에 적절한 인풋 길이, 아마 요 정도가 아마 멀티턴 히스토리나 아니면 적절히 짧은 하나의 도큐멘트를 가지는 레그 정도는 2K에서 4K 정도의 인풋 토큰 길이를 가질 거예요. 그 정도에서 이제 한 문장에서 두 문장 정도의 아웃풋을 뽑아내는 토큰 길이를 생성을 했을 때는 한국어 모델에서도 스루풋 임프루먼트가 확실히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싱글턴으로만 서비스를 구성을 하시고 짧은 LLM 활용들을 하시면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은 그렇게 큰 이점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짧은 순간순간을 그 드래프트 모델을 포워딩 했다가 로짓을 넘기고 하는 게 확실히 오버헤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있는 이제 추후에 있을 이제 엔진의 업데이트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 번외로는 조금 더뭐 프리픽스 캐싱이나 청크 프리필 같은 옵션들이 좀 유효했는데요. 프리픽스 캐싱 같은 경우는 이제 GPT나 뭐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최근 아마 1, 2개월 안에 업데이트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게 얼마나 많이 캐싱이 되길래 다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까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평균적으로 여기선 적어두지 않았지만 그 굉장히 리퀘스트가 많은 시점에서는 60에서 70%까지도 그 인풋 프롬프트가 캐싱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게 왜 제가 이 두 슬라이드를 연결해 놓냐면 생각보다 인풋 프롬프트의 처리 비용이 꽤 큽니다. 왜냐하면 서빙을 해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VLLM에서는 컨티뉴어스 배칭, 그다음에 TensorRT-LLM에서는 인플라이트 배칭이라고 부르고 있죠. 어쨌든 배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종의 OS의 스케줄러처럼 인코딩을 언제 하고 디코딩을 언제 할까에 대한 거를 엔진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보통 그러니까 VLLM 기준에서는 인코딩을 하고 있으면 디코딩을 스탑하게 되는 스케줄 알고리즘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코딩이 되게 긴, 예를 들어 막 12K, 32K, 뭐 128K의 인풋을 넣게 되면 그 동안에 디코딩이 굉장히 많이 밀리게 돼요. 그래서 이 청크드 프리필이나 뭐 프리필 캐시 같은 거를 키지 않으면 기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스루풋이나 그런 것들이 거의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나서 꽤 모델의 코스트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들을 좀 확인을 했어서 이제 VLLM 같은 경우는 아마 저번 주나 저저번 주 업데이트를 통해서 모델의 그 맥스 토큰 랭스가 길면 아마 이 옵션을 자동으로 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옵션까지 고려를 해서 아마 엔진을 설계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너럴 챗봇을 어느 정도 한국어로 플루언시하게 말할 수 있게 됐는데, 사실 여기서 멈추면 그냥 퓨어한 LLM을 API로 공개하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근데 사실 카카오는 그런 방향보다는 여러 서비스들과 어우러져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LLM을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에이전트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왼쪽 같은 예시들을 보시면 퓨어 LLM을 그냥 오늘 판교 날씨 알려줘 라고 물어보게 되면 LLM, 잘 학습된 LLM이면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막기 위해서 제공되지 않은 정보를 응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게 될 거예요. 다만 그러면 정보를 제공해주면 잘 응답을 리프레이징해서 응답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LLM은 두 가지 옵션을 들고 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현재 아규먼트가 그 쿼리로 들어온 이제 요 문장을 보고 내가 현재 퓨어 LLM으로 동작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특정 툴을 들려서 검색 결과를 들고 와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리프레이징을 해야 되는 건지 등등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내부에서 테스트하고 있던 모델의 예시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툴을 연동을 해서 오늘 판교 날씨 알려줘 라고 하면은 왼쪽에서는 응답하지 못했던 것들이 잘 응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에이전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LLM만 서포트한다 해서 뭔가 완결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정 그래프 스테이트에 맞춰서 시스템 프롬프트들을 되게 다이나믹하게 변경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현재 판교 날씨 알려줘라고 물어봤을 때 현재 내가 날씨를 가져온 상태인지 아니면 날씨를 검색해야 되는 상태인지, 이것도 그래프트 스테이트처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내가 온 정보가 유용한 정보인지 아니면 유효하지 않은 정보에서 다시 검색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의 시스템 프롬프트로 고정해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프롬프트나 툴 프롬프트 같은 것들을 다이나믹하게 컨트롤 해줄 수 있는 플랫폼, 이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다이내믹하게 들어온 정확한 프롬프트들을 잘 처리해서 현재 스테이트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냐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 펑션을 불러야 되냐 아니면 퓨어 LLM을 불러야 되냐 같은 것들을 잘 판단해 줄 수 있는 LLM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응답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액션도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겨진 문장으로 한국어에서 잘해야 돼요. 일단 여긴 널리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빠르게 넘어가 보면은, 그럼 LLM은 어떻게 이런 거를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펑션 콜이라는 걸로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 펑션 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특정 요청이 왔을 때 퓨어 LLM이 아니라 이런 펑션 토큰을 생성하게 한 이후에 뭐 펑션 네임, 펑션 아규먼트들을 생성을 해서 이걸 파싱해서 사용하는 구조인데요. 이제 LLM이 뭐 펑션 토큰을 생성을 하고 펑션 네임과 아규먼트를 생성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왔을 때 그 서빙 엔진 단에서 이제 펑션 토큰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면 파싱을 해내서 이제 실제 서비스들과 연동을 해주는 거죠. 다만 이게 좀 트리키한 게 이게 각각의 모델별로 포맷도 다르고요. 지금 좀 춘추전국 시대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모델별로 파싱 룰이 다 다르고, 그리고 서빙 엔진별로 이 파싱을 지원하는 메커니즘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심지어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게 스트리밍으로 들어온다 치면은 어떻게 파싱해야 될까에 대한 룰을 제너럴 룰을 만들고 싶은데 모델별로 파싱 룰이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닝 말고 시스템적으로도 고민해야 될 시점들이 마구마구 생기게 됩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서빙 엔진을 좀 여러 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각각의 퍼포스가 좀 다르고요. 에스츄렌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럭처드 아웃풋을 뽑는데 꽤 성능이 좋아서 이걸 사용을 하고 있고, VLLM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른 뭔가 이터레이션을 돌거나 실험 같은 경우 할 경우 VLLM으로 서빙을 하고 있고요. TensorTLM 같은 경우는 이제 스루풋이나 레이턴시가 꽤 훌륭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그 스트럭처드 아웃풋이나 그런 것들을 뽑기 위해서는 꽤 많은 절차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각각의 서빙 엔진별로 다 뭔가 서로 장단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이 서빙 엔진들의 각각에 박혀 있는 툴콜 파서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단에 있는 오픈AI 컴퓨테이블 서버나 툴콜 파서 등등을 다 앞으로 빼고 같은 로컬 네트워크 안에 묶어서 이제 파싱도 하고, 이제 제너레이션은 온전히 이제 각각의 서빙 엔진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이 정도로 저희가 좀 설계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이제 뭔가 그 서빙 엔진이 들어오더라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습 관련된 얘기도 해보면,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그 제너럴 챗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이제 랭귀지 트랜스퍼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랭귀지 트랜스퍼는 타겟팅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펑션 콜 널리지를 극대화시켜 보자라는 거였어요. 어떤 거냐면, 실제로 GPT나 아니면 그냥 일반 베이스 모델들을 사용하면 아규먼트가 한국어거나 펑션 디스크리션이 한국어면 생각보다 잘 못해요. 어떤 부분을 못하냐? 펑션 셀렉션도 잘 못하고요. 펑션 셀렉션을 잘 못한다는 건 이제 내가 펑션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퓨어 LLM에 불리거나 다른 펑션을 불러버리거나, 그러니까 한국어에 대한 널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요. 아규먼트가 한국어인 경우도 뭐 UTF 토큰, 그러니까 UTF-8 인코딩이 안 돼서 이제 이상한 토큰이 떨어지거나 인밸리드한 토큰이 떨어지는 등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한국어 쪽으로 랭귀지 트랜스퍼를 하면서 기존 모델이 갖고 있었던 펑션 콜 성능을 유지를 해보자라는 동일한 이제 전략을 한 번 더 수행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널리지를 그대로 들고 오려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한국어로 바꾸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펑션 프롬프트와 펑션 네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설계를 하고, 아규먼트 뭐 예를 들어 서치 웹 이런 거 했을 때 쿼리는 한국어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국어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좀 학습을 해서 기존 이제 그 한국어가 메이저 토큰이 아닌 모델들을 랭귀지 트랜스퍼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GPT-4.5의 최신 8월자 모델과 저희 내부 펑션콜 평가를 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세션에서 있는 펑션콜 벤치와 다른 평가고요. 요건 실제로 저희가 서비스에 나가기 위한 서비스 지표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카카오에서 이제 그 쇼핑 MD 관련된 프로젝트들이나 아니면 이제 카나나 앱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할 때 여러 에이전트들이 불리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GPT-4.5를 사용했을 때는 한국어 기반으로 뭔가 펑션 셀렉션을 하거나 펑션 아규먼트를 잘 골라봐라 라고 표현을 해봤을 때 57% 정도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모델을 저희가 한번 파인 튜닝을 한 결과는 한 62%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 내부 모델을 갖고 있으면 손쉽게 파인 튜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인 튜닝한 모델은 74%까지 저희가 성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건 되게 스트릭트한 평가였고요. 어느 정도 펑션 네임까지만 잘 맞추냐라고 평가를 했었을 때는 내부 모델이 거의 94%, 95% 정도까지 어큐레시를 보여줬었습니다.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저희가 카카오 내부에서 LLM들을 학습을 하고 한국어로 잘할 수 있는 LLM들을 만들어서 실제 서비스 씬에서 요구할 법한 그런 것들을 연동을 해보고 실제로 사내에서 베타를 해보면서 이제 되게 많은 지표들도 뽑고 연동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과연 미래에도 이 같은 업무를 계속 할 것인가라고 하면 전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토큰 익스펜션이 되게 유행을 했어요. 라마2 시절에 생각해 보시면 라마2도 거의 한국어를 못했었죠. 제너레이션 프롬프트에 뭐 한국어를 해라 라고 한국어 절대 못했고요.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토큰 익스펜션으로 풀고 있다가 최근에는 제가 좀 소개해드렸던 한국어 제너레이션, 에이전트, 랭귀지 트랜스퍼 같은 것들을 방법들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다른 1년 후에는 이 문제들이 다 이미 해결이 돼 있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다른 뭐 파워풀한 LLM이 공개되거나 아니면 뭔가 학습 방법론 자체가 바뀌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LLM들 이 씬에서는 이 학습 방법론에 매몰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LLM을 서비스에 연결시켜서 이익을 낼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물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